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크립토쿼런트 주기영 대표가 비트코인이 14일 내에 강세장이 안 온다면 반감기 지난 다음에 가장 긴 횡보장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월 14일이라면 지금 이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 한 25일 어쨌든 10월 말까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죄송하게도 저는 결과를 알진 못하죠. 어찌됐건 빨리 이제 급 반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조금 횡보가 오래 지속되는 편이다. 그만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이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힘들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러면 알트코인은 더 죽쓰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 그래프를 첨부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분홍색 라인을 따라가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난번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4분기 지나가면서 급등했었죠. 3분기까지 보십시오. 2020년 혹시 이때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투자하셨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3분기라면 7월, 8월, 9월까지도 굉장히 재미없었습니다. 지난번 불과 4년 전입니다. 지금 비슷하죠. 지금 이 보라색 보시면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지,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 영역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 대선을 명분으로 말을 여러분이 지금 뒤집었었죠. 블랙락 CEO도 뒤집었고 트럼프도 뒤집었고 민주당의 의원들도 지금 친코인으로 많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미국 대선까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어제였을까요? 이제 중국에서 사실상 더 큰 기존에 한 170조, 180조 푼다고 했었는데요. 거의 진짜 묻고 또 더블로 가는 이제 대형 경제 부양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강력한 정책이다. 우리 돈으로 하니까 이게 380조 원에 육박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요. 중국은 지난 거의 한 10년간 잊을만 하면 계속했어요. 작년 6월 달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180조를 투입할 것이다. 다주택도 허용한다. 이제 부동산 많이 어려우니까 다주택 한 사람이 두 개, 세 채 이렇게 여러 채 살 수 있음을 허용했다라는 거죠.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요. 내년 경기 부양에 중국에서 170조를 더 쏟아붓겠다. 놀랍게도 2015년 12월 기사입니다. 거의 판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뭘 의미하냐? 중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근본적인 그러니까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GDP 성장을 위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을 깔면 좀 좋을 텐데 이것도 물론 하겠지만 더 쉬운 손이 쉽게 가는 게 뭡니까? 그냥 돈 찍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이게 단기적으로 부스트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사실상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근데 그간은 미국의 고금리 정책 때문에 중국에서 돈을 찍고 싶어도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저렇게 금리가 높은데 중국에서 금리를 먼저 낮춘다, 돈을 찍어버린다, 짐바브웨 되는 게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못했다가 이제야 이제 미국이 드디어 금리를 낮춰주기 때문에 옳다구나 하고 막 쏟아내는 거겠죠.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고금리 정책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건요. 미국에서 달러로 투자하면 이자를 더 준답니다. 전 세계 글로벌 머니가 미국으로 그래서 갔던 거예요. 미국의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갔던 거죠. 유동성이 미국에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이제 주변의 하천은 다 말라도 소위 말하는 메인 하천, 그러니까 가장 이제 유동성이 풍부한 돈이 미국에 몰렸기 때문에 실업률도 상대적으로 낮았고요. 증시는 괜찮았죠. 미국 주식 괜찮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내년 하반기까지 갑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만 몰렸던 그 이제 수많은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을 빠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GDP 성장률이 세게 나오는 곳, 그곳 주식 시장으로 많이 가겠죠. 대표적인 게 브릭스가 될 겁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이제 러시아나 소위 이제 젊은 인구들이 많고 GDP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들의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증시 호황에 중국의 억만장자들 갑자기 재산이 172조 원 급증. 뭐 170조 푼다고 발표했는데 중국 부자들이 푼 돈만큼 재산이 어떻게 이렇게 급증할 수가 있을까요? 시작은 이것도 역시 어디다?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시켰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금리 인하하고 돈을 찍는다고 발표를 하자마자 주식은 선반영입니다. 중국 부자들의 재산, 특히 뭘로 갖고 있습니까? 주식으로 갖고 있는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급격히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년 중국만 금리를 낮출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한번 낮췄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금리를 서서히 내릴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서서히 더 많이 찍겠죠.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현금을 들고 있기보다는 코인을 들고 계시겠죠. 아니면 주식일 겁니다. 아니면 부동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코인러들의 재산도 그래서 내년에 물 들어왔을 때 지금 중국들이 그 중국에 있는 억만장자들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주식이 올랐잖아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인이 오를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이거 이제 미리 발표를 한 건데요. 중국에서 2,830억 달러 규모, 정말 뭐 거의 400조에 육박하는 와닿지도 않은 엄청난 돈을 이제 경기 부양책 지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유력한 추가 부양책은 국채 형태, 국채를 찍어서 담보로 돈 찍어서 이걸 풀겠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요, 중국의 경제가 그만큼 굉장히 많이 지금 병이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찍는 거죠. 미국에서 찍고 중국에서 찍으면 다른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옳다쿠나 하고 여기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 연준 의장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금리 내리나, 언제 돈 찍나. 한국도 지금 뭐 거의 뭐 3년, 4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25% 이제 막 낮췄죠. 이제 제가 볼 때 부동산 아직도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중과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도 2주택자, 3주택자가 신규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취득세를 살벌하게 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다 실수요 혹은 갈아타기 수요였어요. 지금까지 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특히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가면 중국처럼 가지 않을까요? 부동산이 다주택자 완화, 세금 아직도 세금 좀 세게 매기고 있잖아요. 규제 완화 쪽으로 점점 접어들지 않겠냐.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슬슬 발동을 거는 겁니다. 시작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돈을 찍기 전에 물 들어오기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때가 조금 덜 주우셨다면 우량 코인들 뭐 이미 충분히 주우셨다면 그냥 됐고요. 조금 덜 주우셨다면 뭐 나름 줍줍에 이렇게 바이 더 딥 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레이어 제로라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이 레이어 제로입니다. 코인도 있습니다. 근데 크로스 체인 메시징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환성 프로젝트죠. 체인 간에 코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고속도로를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무브먼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레이어 1, 레이어 2와 지금 파트너십을 굉장히 무섭게 체결하고 있는 게 레이어 제로더라고요. 자, 여기 호환을 이렇게 레이어 제로랑 같이 제휴를 하면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도 쓰고 솔라나에도 앱을 출시하고 다 체인 호환이 된다. 그러니까 되게 편안한 거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뭐 배달의 민족 애플리케이션 앱 쓰죠. 은행 앱 씁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쓰고 있는 앱이 저 다른 어떤 다른 사람들과 호환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이거는 그 활용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 레이어 제로를 이렇게 써주면 호환성을 이렇게 해주면 내가 지금 이더리움을 쓰든 솔라나를 쓰든 아발란체를 쓰든 전혀 관계가 없어집니다. 이전에는 이게 다 따로 놀았죠. 이더리움끼리만 놀았어요. 솔라나끼리만 놀고 아발란체끼리만 놀았는데 이런 다른 체인에 론칭을 해도 서로 이렇게 호환이 되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반드시 필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됩니다. 자, 타이거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제가 미래의 금융에 대해서, 미래의 블록체인, 미래의 크립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지금 프로젝트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파티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지금 뭘 추진하나 봤더니 이 프로젝트는 모든 블록체인에서 하나의 계정과 잔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유니버셜 계정 프로토콜이다. 이를 통해서 여러 체인을 넘나드는 사용자 경험이 한층 편리해질 것이다. 이게 굉장히 잘 심플한 예로 들면 혹시 우리 뭐 농협이나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제 앱 쓰실 수 있으시죠? 내가 농협을 쓴다고 하면요. 농협 앱에 들어가면 내 자산, 농협에 있는 자산이 다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오픈 뱅킹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거 이제 뭐 좋아요, 동의를 합니다를 하면 신청을 하면 농협 앱에서 내가 갖고 있는 타 은행, 타 증권사, 타 보험까지도 내 자산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K뱅크 같은 데가 좀 잘 돼 있거든요. 연결을 어쨌든 시키면 농협만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자산이 뭐 보험료까지 다 나와요. 굉장히 편한 거겠죠. 지금 이런 것을 블록체인 크립토에서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니버셜 계정은 내가 뭐 여기에 저기 뭐 저기 거래소에 뭐 어떤 뭐 이더리움 얼마 뭐 솔라나 얼마 있는데 이것을 내 모든 자산을 코인 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거기 들어가면 총액이 바로 뜨는 거죠.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 코인이요. 정말로 신규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대중화 단계 지금 직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면 굉장히 편안해지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디파이 하는데요. 디파이 뭐 유니스왑 같은 거죠. 이거 혹시 써보신 분 계십니까? 유니스왑이랄지 뭐 하드웨어 지갑 쓰는 거 이거 편하시던가요? 사실 저 같은 사람도 뭐 이제 그 은행 계좌처럼 이제 지갑 계좌를 연동해서 이더리움 보내고 이걸로 사고 주고 팔고 하는 게요. 이게 저 같은 사람도 불편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 대중화가 안 된 겁니다. 투자자 보호, 뭐 말로는 보호한다고 하는데 아직 세금이요, 각국의 규제요, 서로 다 달라요. 말이 다 다릅니다. 어디는 20%, 어디는 30%. 세금 매긴다고 하는데 바이낸스 빼놓으면 이거 과세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싼 거예요. 지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싼 겁니다. 지금 보호가 100%안 된다고 정부를 욕하는 대신에 이제 정부가 보호 다 해주고 투자자 뭐 은행 어디 뭐 은행에 하면 5천만 원까지 투자자 보호해주면 지금 이 가격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미국의 상원 의원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게 사실 초안이 아니에요. 이게 앞서서 보시면 미국 민주당의 하원 의원 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이와 유사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발의를 언제 했나? 2022년에 발의했어요. 근데 이걸 또 무슨 공개 뭐 처음 한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돼야죠. 지금까지 22년에 발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왜 통과를 안 시키고 계류했던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2022년 5월 달에 그 유명한 테라 루나 기억하시죠? 테라가 뭡니까? 테라가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뭐 비트코인 담보로 하고 뭐 담보로 했다가 저 세상으로 갔었죠. 누군가 공메달을 쳐서 뭐 저 세상을 보냈다라는 의혹이 지금도 있는데요. 이 테라가 먼저 무너졌어야만 그 이후에 이거 봐라, 이거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미 국채 같은 안전 담보를 그 사서 이걸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 찍어내야 된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 법입니다. 법의 당위성이 그때야 비로소 부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2022년은 블랙락에게 매우 바쁜, 이제 월가도 마찬가지인데 뭐 시타델이다, 피델리티다 바빴어요. 뭐 하느라? 코인베이스 투자해서 이제 전략적 제휴 맺어야죠. 서클 뭐 5천억 이상 투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대주주입니다.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 채굴 회사요. 월가에 이름 있는 회사들, 뱅가드, 뭐 블랙락, 피델리티, 비트코인에 상장되어 있는 채굴 기업들 투자 엄청나게 했었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도 이거 준비해야죠. 로비도 할 것이고
22년은 너무 바빴어요. 이거 통과시킬 여력 아직 준비가 안 됐었던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코인과 코인 인프라, 핵심 인프라 장악이 어떻게 됐다? 이미 끝났다.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시간 지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크 퍼드를 조장해놓고 다승인 시킨 겁니다. 리플 소송이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몇 개 남았죠. 곧 끝날 겁니다. SEC가 좀 조용하더니 또 컴버랜드 DRW 이제 마켓 메이커거든요.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또 기소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SEC 리플 소송 뭐 4년째 뭐 서로 이제 교차 항소를 결정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리플이랑 SEC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이미 리플이 알고 있습니다. 이 SEC와 저는 뭐 그렇게 뭐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SEC는 메이저 알트코인이 다시 증권이라고 또 주장한 겁니다. 정말 뭐 끈질기죠. 솔라나, 폴리곤, 여기 밑에 보시면 코스모스, 알고랜드, 파일코인 얘네 다 증권이야 라고 지목을 또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요. SEC가 본인의 앞날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대선 중심으로 해서 알트코인 다 쓰레기라고요? 아닙니다. 뭐 제 생각이죠.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이 뭘까요? SEC의 미션이 있어요. 특히 게리 갠슬러에게는 월가에서 이제 편안한 노후, 예전에 CFTC 위원장이 게리 갠슬러였던 거 아십니까? 미국 공직에 오래 있었어요. 게리 갠슬러, MIT 교수 그 전에도 공직에 오래 있었고 그때도 골드만삭스로부터 엄청난 로비를 받았어요. 뭐 연금도 해주고요. 그래서 지금 SEC까지 온 겁니다. 이 친구가 그만한 걸 받았으면 본인 역할 당연히 해야죠. 그게 뭡니까? 뭐 기소하고 어쩌고 저쩌고가 다 그냥 그 방법론이고요. 핵심은 뭐다? 규제 불명확성. 코인이 뭐야? XRP가 뭐야? 이더리움이 뭐야? 비트코인이 뭐야? 이거 애매하게 해놓고 시간 질질질 끌었던 거잖아요. 제 예상은 미국의 대선이 기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대선 이후에 바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기류가 갑자기 바뀌는 때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눈속임이다. 대중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알트코인 너희들 지금 가격 봤잖아. 너 그거 사고 싶니? 이런 거 하지 마. 너희들 뭐 지금 그나마 갖고 있는 것도 마이너스 98% 경험하고 싶어? 하면서 이런 코인들을 콕콕콕 찍어 넣는 거죠. 여기에서 사실은 이 신자와 불신자가 나뉘어요. 믿음은요. 누구한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 코인들이 진짜 미래가 있다 없다 막 누구 뭐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믿음은 지식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냥 깨달아지는 거지. 뭐 이거 믿으세요. 진짜 좋은 겁니다. 그건 뭐 약 파는 거랑 전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요. 뒤에서 블랙락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SEC랑 솔라나 XRP 이런 거 현물 ETF 논의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내년에 아마 지켜보시면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10T 이게 이제 10 trillion dollars 이게 이제 크립토 시총을 나타내는 뭐 어쨌든 10T 홀딩스 설립자가 비트코인 대선 결과 관계없이 10만 달러 간다. 뭐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11월 치러지는 대선은 결과가 전혀 무관하다. 그냥 상승할 것이다. 대선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 모든 데이터가 상승을 향하고 있으며 대선은 지나간다. 빠른 시일 내에 10만 달러 도달할 거라고 믿고 있다. 이 사람은 뭐 올해 연말까지도 보는 것 같아요. 코인만 오르는 게 아니고 비트만 오르는 게 아니고 알트도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이 이제 댄 타피에로라는 친구를 제가 예전부터 봐서 아는데요. 2018년도에 이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때만 해도 코인의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 그냥 제가 1달러 1,000원이라 가정합니다. 전체 크립토 시총이 2천억 원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사명을 10 trillion dollars는 10조 원을 능가할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대충 계산을 해도 향후 10년 혹은 뭐 한 7년 8년 이후에 코인 시가총액이
최소 50배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사명 자체를 이 회사 이름이 10조 원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크립토 시총이 10조 원 이상 넘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인사이트는 의미가 있어요. 이 친구가 그렇게 이렇게 바보 같은 친구가 아닙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의미 없다. 어차피 우상향이다. 이제 대선 끝나고 특히 25년 1분기부터 뭔가가 제 눈에 포착되는 게 좀 있거든요. 힌트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반으로 이거 블랙락 거거든요. 옵션을 지금 신청을 했어요. 옵션 매매할 수 있게 승인해달라. SEC는 이미 도장 찍었습니다. 아직 CFTC와 뭐 다른 기관 2개가 지금 남아있지만 최종 출시가 언제다? 25년 1분기가 유력하다. 블룸버그 그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옵션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임스 세이파트 유명한 친구죠. 이 친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이 올해 말 최종 승인될 수도 있어. 근데 아마 내년 1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SEC는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인 IBIT에 대한 옵션 상장을 나스닥에 이미 승인했어요. SEC는 이미 도장 끝났습니다. CFTC와 OCC라고 하는 규제기관 도장만 찍으면 이거 바로 시장에 나옵니다. 좀 뭐 이제 지연이 될 수는 있다 뭐 이렇게 했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SEC가 그토록 어려운 이렇게 좀 빡빡한 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었던 뭐 반코인이잖아요. 10년간 도장 안 찍어줬었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넘어서 비트코인 옵션까지 신속하게 도장 찍은 거예요. 이 자체가 재밌지 않으십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블랙락이 가자라고 외치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100% 승인입니다. ETF 뭐 99.8%인데요. 그 의미 없어요. 100% 승인이고 신청 자체가 전 세계 합의가 끝난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그 예전에 뭐 이더리움이 뭐 ETF가 안 된다 어쩐다 안 되긴 뭘 안 됩니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 승인이 뭘 의미하냐? 이제 선물 옵션 하잖아요. 선물은 이제 뭐 가격이 오른다, 낮은다에 배팅해서 현재 그 선물 그것을 사고 파는 이제 현재 계약을 하는 거죠. 선물 아시겠죠? 옵션은 뭐냐면요. 가격이 떨어지고 혹은 오르는 거 이거 예측하고 뭔가 계약을 맺는 건 똑같아요. 선물이랑 똑같은데 미래에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이기 때문에 옵션이기 때문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옵션 이거 왜 이렇게 할까요? 이제 우리 같은 개인은 옵션을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요. 대부분 남들 돈을 빌려서 엄청 큰 돈을 대신 투자해 주잖아요. 그게 이제 뭐 VC가 될 수도 있고 자산 운용사잖아요. 이 친구들은 돈이 워낙 크고 이게 한번 잘못되면 너무나 큰 피해가 예상되면 그 이제 회사 갑자기 이제 망할 수가 있어요. 리스크에 대한 헤지가 필수입니다. 이게 뭐다? 이게 옵션이에요. 옵션은 무조건 성숙한 큰 시장으로 가려면 기관 투자자들이 필연적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옵션입니다. 옵션 매매를 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고객들이 원하셔서 뭐 블랙락 피델리티에서 잔뜩 샀다고 가정합니다. 근데 갑자기 비트코인 현물 ETF 비트 가격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러면 소위 말하는 뭐 블랙 뭐 먼데이, 블랙 뭐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가격이 하루에 예를 들어 20% 떨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냥 이유 불문하고 팔아달라고 갑자기 몰려들어요. 가격 20% 떨어진 거 감당이 안 될 때 그때 그냥 환매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산 운용사 증권사에서는요. 아니 지금 파신다고요?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패닉 셀 하고 싶은 이 마음에 막 전화해서 욕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그 헐값에 팔 수밖에 없어요.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강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풋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사두면 가격이 20% 하락했다면
그만큼 큰 이익을 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 이제 고객들이 한꺼번에 폭락에 몰려서 내 거 빨리 팔아줘라고 해도 이게 이제 옵션으로 그 이익을 취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고객 환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큰 시장이 형성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그래서 옵션 매매입니다. 뭐 주식에서는 뭐 당연히 이게 뭐 수십 년 이상 활성화가 돼 있는데 이제 코인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ETF 이 옵션 승인 시점이 왜 중요할까요? 비로소 큰 손들이 위험을 해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 비트코인 옵션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중요한 시스템은 맞는데요.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똑같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규제 명확성입니다. 제가 뭐 거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규제 명확성과 옵션 이런 시스템이 둘 다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미국의 친코인법, 뭐 핏 21 법안,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 디지털 소비자 상품 보호 법안, 한마디로 이제 웬만한 코인은 상품이다 이런 법이잖아요. 규제 명확성 법이 통과가 돼야 돼요. 이게 언제 통과된다? 저는 이제 올해 연말을 보고 있습니다. 뭐 늦으면 내년 초겠지만 아마 올해 연말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규제 명확성 법이 통과되고요. 비트코인 옵션 거래가 이제 그 승인을 받고 매매가 되기 시작하면 진짜 큰 손들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뭐까지 온다? 유동성까지 쏟아진다. 제가 내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 1분기 이전에 하나 또 말씀드렸었죠. 그 지금 뭐 월가에 뭐 베테랑들이 만든 EDXM이라고 하는 코인 거래소, 싱가포르에 이제 그 회사를 만들었죠. 여기 출시하는 이제 영업 개시일이 언제다? 내년 1분기입니다. 이것을 저는 절대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돈 냄새 맞는데 둘째 가람 서러운 애들, 월가 베테랑들이 만든 코인 거래소 내년 1분기 개장한다. 그 이제 미국 대선 뭐 누가 되겠죠? 그 사람이 백악관으로 들어오는 날이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25년 1월 20일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게리 겐슬러 나 첫 취임하는 날에 자르겠다. 기억하십니까?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걸 공부를 해보니까 그날 자를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잘못한 장관이라도 절차가 있고요. 잘못을 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거를 대서 따박따박 제출을 하고 이 과정이 최소 몇 달 걸려요.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 본격 인사, 그러니까 1월 20일 취임을 하면 인사는 뭐 2월, 3월에 하겠죠. 이게 1분기랑도 사실은 겹칩니다. 어찌됐건 게리 겐슬러가 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 수명이 과연 내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올해는 모르겠어요. 내년이 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FTX 2.0 지금 채권자 난항을 겪고 있죠. 뭐 설득해야죠. 아직 100% 완료가 안 됐죠. 근데 지금 뭐 상환을 어쨌든 하고 있잖아요. 20 몇 조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이제 현금으로 FTX 채권자들에게 일반 투자자에게도 돌려줍니다. 이게 아마도 올해 연말에 마무리가 되겠죠. 내년 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ISO 20022 디지털 금융 국제 표준. 이거 데드라인이 언제라고요? 내년 11월입니다. 내년 11월 넘어가면 과징금 맞는 겁니다. 이게 표준이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다 갖다 쓰겠죠. ISO 이거 무조건 구축해야 돼요. 우리나라 포함입니다. 여기에 뭐가 더해진다? 돈 찍어서 퍼다 나르겠죠. 저는 내년이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요. 자, 기회가 되면 지금 뭐 가격이 뭐 이 모양인데 뭐 너무나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투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설득해서는 설득하는 자도 사기꾼 되고 설득을 당하는 사람도 안 돼요. 그렇게 되시면 안 되고요.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게 정답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저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되면 좀 더 줄 계획이 있고요. 돈이 뭐 없다. 뭐 이미 다 샀다. 그러시면 뭐 공부하시면서 원화채굴 하시면 되겠죠. 가을이 완연해졌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추운데요. 어찌됐건 이 주말에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